네, 오늘은 건강 관련 소식을 먼저 좀 한 가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새로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소식 들으시고 여러분의 일상이 좀 앞으로 좀 변화가 있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보통 이제 뭐 건강 관련 소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맨 마지막에 영상 끝나기 전에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먼저 좀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강도 이상,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터벅터벅 걸으면서도 나 운동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물론 이제 자기 몸의 신체 능력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니까 뭐 정해진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너무 편안한 상태로 하는 그런 저강도 운동 말고요. 조금은 그래도 살짝 숨도 좀 차기도 하고 하는 중강도, 그렇다고 고강도 말고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루에 딱 5분만 하더라도 전혀 안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심지어 사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 소식은, 이 얘기는 꼭 좀 먼저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 혹시 바쁘셔서 조금 중간에 보시다가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이 얘기는 꼭 좀 듣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5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이라는 거는 뭐냐? 일종 좀 보면 생각하면 이제 느리게 걷는 거 말고 어느 정도 좀 빠르게 걷기.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신체 정도의 수준은 본인이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가 내가 좀 빠르게 걷는다라는 거. 절대 무리를 하지 마시되 본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빠르게 걷기. 두 번째는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르기도 뭐 빨리빨리 아니어도요. 계단 오르기.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전거 타기. 아니면 실내에서 자전거 타기. 그리고 자전거도요. 저도 실내 자전거 타기 많이 합니다만은 그냥 TV 틀어놓고 천천히 돌리는 것보다는 조금 좀 힘든데, 하기 싫은데 좀 힘든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래야 그게 중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벼운 조깅, 조금 젊으신 분들은 가벼운 조깅 정도. 요 정도 돼야 중강도인데요. 뭐 이 정도는 신체에 맞게 어느 정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숨이 약간 차는 정도의 수준의 활동, 요거를 5분 정도 하루에 하는 사람과 그것도 안 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스포츠 과학대 연구팀은요,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이건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성인 4만 3천여 명의 신체 활동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자, 참가자들의 신체 활동량, 그리고 하루에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 등 여러 가지를 측정 기기를 이용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냥 설문조사한 게 아니라 측정 기기를 조사해서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연구팀은 중강도에서 고강도 그 사이에 신체 활동을 하루에 5분, 조금 욕심을 낸다면 뭐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앉아있는 소위 좌식, 앉아있는 그 시간을 평소보다 하루에 30분 이상 줄였을 때, 그럴 때 예방할 수 있는 사망의 비율을 측정했습니다. 중강도 운동도 좋고, 또는 앉아있는, 내가 이제 운동하는 게 좀 버겁다. 그러면은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 누워있는 시간, 이거를 가능한 한 30분, 조금 욕심을 낸다면 1시간 정도 줄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와 비교해 봤을 때. 자, 그랬을 때 분석 결과 활동량이 가장 적은 집단에서, 그러니까 전혀 지금까지 해오던 거를 바꾸지 않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지 않았을 때, 그런 집단에서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하루 5분만 그렇게 했을 때 사망률을 무려 약 6%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만히 앉아있는 그 좌식 시간을 줄이는 것도 사망 위험 감소의 효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앉아있는 시간을 하루 평균 30분 정도, 조금 욕심을 내면 1시간 정도 덜 앉아있을 경우에, 보통 예를 들어서 이건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뭐 은퇴해서 집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하더라도 사무실에 뭐 일을 해야 되니까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되지만, 수시로 일어나서 좀 왔다 갔다 좀 일어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사인데요. 저는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의사인데 치료할 때도 웬만하면 환자하고 이렇게 문진하고 그럴 때도 서서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차트 들고 일어나서 환자도 일어나라고 하고 일어나서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환자 간 다음에 뭐 이렇게 컴퓨터에 뭐 넣고 인풋 하잖아요. 입력. 그런 것도 입력을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할 수 있도록 그 책상을 좀 높은 걸 갖다 놓고 컴퓨터를 높게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하는 의사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앉아 있는 시간을 하루 평균 30분 정도만 덜 앉아 있어도 사망률을 최저 3%에서 최고 약 7.3%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그렇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격렬한 운동을 매일 1시간씩 하는 게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만으로도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좀 줄이거나 그래서 그럼 앉아있는 시간은 그러면 서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면 더 좋지만 운동할 정도의 신체가 안 돼서 운동은 못 하더라도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을 30분 내지 1시간 줄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운동을 할 수 있다면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하루에 그냥 한 5분만이라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과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사망률을 적으면 3%, 최고 7.3%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연구 결과는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14일자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더 랜싯이라는 그 학술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검증된 논문, 그런 통과된 논문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이라는 것은 조금 빠르게 걷기, 또 뭐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또 가벼운 조깅 등으로 본인에게 살짝 숨이 좀 찰 정도, 그런 정도 수준의 활동에 해당된다라는 것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정도 운동 하루에 5분만이라도, 50분도 아니고 5분만이라도 꼭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달라질 겁니다. 네. 자, 오늘 요 소식을 먼저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보통 마지막에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새로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릴 시간이죠. 캐나다의 저비용 항공사 웨스트젯이라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젯 항공사가 좌석과 좌석 간의 그 간격, 앞뒤의 그 간격을 대폭 줄였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랬다가 승객과 직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은 해당 조치를 철회하고 원상복귀시켰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 얘기를 왜 또 전해드리냐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웨스트젯 항공사는 성명을 통해서 승객들의 피드백을 검토한 결과 최근에 재구성된 그러니까 좁게 만든 그 이카노미석 객실에 대해서 좌석 간격을 복원하기 위해서 몇 줄의 좌석을 결국은 다시 제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180석 그 항공기 전체를 174석으로 레이아웃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웨스트젯이라는 항공사는 지난해 보잉 737 항공기 43대의 좌석 배치를 변경해서 좌석과 좌석 앞뒤의 간격을 28인치로 줄이고 몇 줄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좀 줄이고 뒤에다 더 놓은 거죠. 보통에 있는 간격보다 더 좁게 만든 거죠. 현재 이카노미 클래스의 평균 좌석과 좌석 앞뒤의 가격은 좀 좁은 건 이렇게 줄이지 않아도 조금 좁은 건 한 30, 그리고 조금 이 정도면 괜찮네 하는 건 32인치 정도입니다. 그런데 32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28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좁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이제 승객들은 비상 착륙 상황에서도 큰 사고로 일어날 수 있겠다. 왜? 옆 사람이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복도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좁으니까 아주 큰 키가 큰 거인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평균 신장을 가진 남자가 앉아 있으면 무릎하기 앞에 닿으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사람도 많고요. 또 비행기가 무슨 양계장도 아니고 닭 한 마리가 있는 공간보다도 더 좁아 보인다. 닭들이 막 있으면 움직이기 좀 힘든 그런 상황도 많잖아요. 꽉 찬 양계장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닭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보다 더 움직이지도 못하겠네. 뭐 이러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웨스트젯 항공사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원상복구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원상복구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뒤 좌석과 좌석 간의 그 간격 축소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비상 탈출 시의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제가 요 얘기 때문에 이 뉴스를 여러분들이 전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도 너무 싸면 좋죠. 항공 뭐 요금 싸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싸다고 해서 너무 이제 좁은 좌석을 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웬만하면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가능한 한 뭐 많이 비싸지 않는다면 돈을 조금만 더 내더라도 조금 더 넓은 그런 좌석을 타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아서 가는 동안에도 어떤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물론 되지만 또 비상 상황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앞뒤 좌석 간격이 좁은 것이 단순히 불편함만 내가 참으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불편함 넘어 다른 것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튜나 트레이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튜나 트레이드. 자, 올해는요, 이 튜나 트레이드라는 걸 좀 알아야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습니다. 뭐, 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돈을 잃어버리지는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요것도 좀 참고가 됐으면 해서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을 조금이라도 하신다거나 그러면은 더 이제 와 닿을 수 있겠는데요. 꼭 뭐 주식이나 이런 걸 안 하더라도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뭐 작은 자영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에게도 최소한 시장이 돌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미국 금융시장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예측 불가능한 그 정책 발표에 대응을 하기 위한 튜나 트레이드라는 용어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튜나는 이제 먹는 그 생선, 튜나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참치 해당이 되지만 스펠링이나 뭐 발음은 같아요. 근데 그 참치를 뜻하는 튜나는 아니고요. 이제 약자입니다. 약자. 뭐의 약자냐 하면 트럼프 usually negates announcement. 트럼프 usually negates announcement. 이 negate라는 게 뭐냐면 뭔가를 무효화하다. 뭐 없던 걸로 하다. 뭐 그런 거를 negate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usually negate announcement. 그러니까 보통 트럼프 대통령은 어나운스먼트 한 거를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없던 걸로 하는 경우가 올해 들어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요. 월가에서 지금 만들어서 지금 월가에서는 이 얘기가 다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월가 지들만 알아야 돼. 우리도 알아야 돼. 뭐 이래서 제가 간단하게 전해드린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 발표를 뒤집는다라는 뜻으로 첫자를 따서 그래서 트럼프 usually negate announcement TUNA 튜나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대통령의 돌발적인 발표로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 곧이어서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내용의 발표가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가 다시 또 호재를 받고 이런 이게 보통 뭐 며칠 만에 한 번씩 그러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경우도 요즘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트럼프 대통령은 늘 큰 소리 치고 늘 그 다음에는 조금 지나면 한 발 물러선다라는 의미로 이른바 타코라는 용어가 유행했었잖아요. Trump always chickens out. 그러니까 항상 큰 소리 쳤다가 치킨스 아웃 살짝 물러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유행을 지난해까지는 했었는데 지금은 한 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큰 걸 쾅 발표했다가 갑자기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큰 거를 발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걸 콱 발표했다가 갑자기 또 긍정적인 걸 콱 발표해서 어떤 특정 업종에 관해서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요, 최근에 그 방위산업 그 관련된 또 있었고요.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방산업체의 그 주주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금지한다라고 하고 특히 방산업체에 있는 고위 경영진의 연봉을 최고 500만 달러 그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했고, 이제 좀 방산업체가 좀 건전해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정작 방산업체에게는 큰 충격이 됐습니다. 그때 그 발언 때문에 락히드 마틴 그리고 RTX 등 주요 방산기업의 주가가 그날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2027년도 국방 예산을 현재의 9천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로 대폭 증액하겠다라는 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또 갑자기 방위산업체 업체 주가가 3시간 전에는 폭락했다가 3시간 만에 폭등했습니다.
악재와 호재가 3시간 동안에 반복한 겁니다. 네. 이런 패턴이 요즘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은요, 트럼프 대통령 그 1기 행정부 때 유행하던 타코 트레이드와는 비슷한 것 같아도 많이 다릅니다. 결이 다릅니다. 타코 때는 시장이 악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그 정책을 뭐 철회하거나 완화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살짝 완화시켜주는 관세를 100% 때리겠다 막 그랬다가 좀 한 보름쯤 지난 다음에 내가 50%로 낮춰줄게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결국 협상을 통해서는 뭐 25%나 35% 되는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 하나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100% 때린다고 했다가 다른 걸로 그런데 그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대규모 지원을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악재, 호재 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던 일이 돼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니게이트 만든다는 것이죠. 이 튜나는 그래서 정책을 철회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발표를 상쇄할 또 다른 긍정적인 발표로 이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새로운 변동성 패턴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지난 10일에도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바 있는데 크레딧 카드 이자율을 연간 최대 10%로 제한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지금 크레딧 카드 이자율 잘 아시죠? 뭐 19.99%면은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우리가 제일 쌉니다라고. 보통 20이 넘고 24%, 뭐 26% 이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32%, 심한 거는요 36% 받습니다. 근데 왜 이게 가능하느냐? 미국에는 지금 연방법에, 금융법에 크레딧 카드 이자율, 연 이자율을 얼마 이상으로 제한한다라는 그런 제한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은행이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냥. 보통은 이제 약간의 그래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24, 26% 이런데 30% 넘는 것도 적지 않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10%를 제한하겠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행이나 금융에서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크레딧 카드 회사와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웰스 파고 등 이 미국의 대형 은행주들의 주가가 팍 급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때. 근데 이거는 뭐 그 다음날 뭐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불과 그때부터 그 1년 전으로 되돌아보면 1년 전에는 금융 규제에 대한 대폭 완화를 하겠다. 금융업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1년 전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은행의 주가가 아주 폭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고 막 그랬다가 지금은 갑자기 이자율을 10%로 묶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 완전히 180도 다른 그때는 폭등, 지금은 폭락시키는 이런 정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엊그제는 그 은행에서 굉장히 실망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주가를 폭등시켰다가 돌아서서는 또 다른 말로 주가를 폭락시키는 또 반대로 어쩔 때는 말 한마디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는데 이제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 3시간 뒤에 또 다른 말 한마디로 다시 폭등시켜버리는 이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의 경제 변동성을 알기 위해서는 이 튜나 트레이딩 이런 상황을 잘 봐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월가의 그 큰 손들 또 월가에서 이렇게 시장을 움직이거나 돈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은 이걸 이제 다 알고 거기에 다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쭉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또 이게 무슨 뭐 굉장히 뭐 월가 지들이 뭐 만든 말이니까 뭐 대단히 무슨 깊이 있는 학술적으로 뭐 그런 것 같지만 제가 보긴 뭐 그거 아니에요. 제가 보긴 이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일희일비하지 말자. 일희일비하지 말라라는 그런 걸로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해석이 돼버리더라고요. 뭐 굉장히 깊이 있는 경제적인 그런 그 이론을 논리를 뭐 이런 거를 따지지 않더라도 그냥 쉽게 해석이 됩니다. 일희일비하지 말자 이렇게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차피 올해 중간 선거 11월 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계속 정책 발표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발표 하나하나가 시장의 뭐 폭등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폭락 원인이 될 수 있고 뭐 그렇겠죠. 어떤 특정 업종이나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지만
워낙 이제 선거를 앞두고 많은 발표를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잠깐 폭등했다가도 내일은 내려갈 수도 있고 오늘 잠깐 내려갔다가도 또 내일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오히려 맞겠다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은 중심을 잘 잡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튜나 트레이드라는 것이 이제 월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다. 또 그 튜나 트레이드라는 것은 어떤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만큼은 중심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것만큼은 일단 알고는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오늘 튜나 트레이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하나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정치적인 거고 또 뭐 사회적인 현상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 그 소수 인종, 소수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이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백인 진보 여성들을 향해서 노골적인 혐오 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 요원의 그 총격으로 사망한 그 여성 아시죠? 30대 여성 르네 니콜 굿. 라스 네임이 굿이에요. 그래서 그 여성 37살의 백인 그리고 시민권자 그리고 진보적인 여성 요, 네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항의 시위가 미네소타에서 이제 심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항의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비난의 대상으로 낙인 찍고 또 조롱하면서 이제 역공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강성 지지층이 요즘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그 진보적인 백인 여성들을 좀 타겟으로 삼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내 보수 성향 인플루언서들을 상대로 지금 나온 하나의 또 이제 말이 있는데 앞서 제가 이제 튜나 트레이드를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제 마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awful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awful이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우 끔찍해 뭐 너무 끔찍해 이제 그런 얘기가 awful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끔찍해라는 단어와 관련이 없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 또 관련이 있기도 하는데 그 끔찍하다는 그 뜻의 awful이 아니고요. 요것도 이제 첫 글자를 떼서 만든 겁니다. 어떤 첫 글자를 떼서 한 거냐면 affluent white female urban liberal. affluent라는 것은 이제 그 부유한이라는 뜻이죠. affluent 그리고 white female urban liberal. 부유한 백인 여성 urban 좀 외곽 지역에 사는 그리고 liberal 진보적인 그래서 affluent white female urban liberal AWFUL 요 첫 글자를 따서 awful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약간 교외 지역에 살면서 조금 여유 있고 부유한 백인인데 진보적인 여성 그들은 정말 끔찍하다라면서 awful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정 어떤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타겟으로 이제 혐오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런 말이 없어야 되는데 또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수 논평가 에릭 에리스는 그 사망한 여성을 가리켜서 awful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awful이라고 하면서 진보적인 백인 여성들은 요즘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진보적인 백인 여성들은 정말 awful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요. 진보 성향 여성에 대한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저는 뭐 지금 뭐 진보가 나쁘다, 보수가 나쁘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혐오성 그 사고방식이 좀 있고 그런 인식이 좀 퍼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우리 같은 이제 소수 인종은 좀 알아놓는 게 좋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보 여성들은 남편과 이혼하고 그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아이를 보겠다는데 그것도 못 보게 하면서 뒤돌아가서는 아이스가 가족들을 갈라놓는다. 아이스가 이민자 가족들을 갈라놓는다라고 외치면서 그들과 함께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30대, 40대에 이제 뭐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여성들의 경우는 이제 이혼한 전 남편에게 아이를 자주 못 보게 하면서 뭐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제 보통 대부분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을 양육권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이제 아빠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이제 뭐 확률적으로 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를 막 못 보게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보겠다는데 그것도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만 뭐 법원에 가서 그렇게 신청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아빠와 아이들 가족을 띄워놓는 주제에 툭 하면 이민 단속이 가족을 갈라놓는다라면서 우는 쇼를 하는 그런 진보 백인 여성들 정말 어플이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부유한 도시의 백인 여성들이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적대적일까요? 이 부분도 궁금하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조금 그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일정 부분 이제 뭐 사실로 확인되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요. 통계상 백인 고학력 여성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내 대졸 백인 여성 유권자 비율은 대졸 백인 여성, 그러니까 대졸이라고 무조건 다 부유하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념상 고졸 중졸보다는 대졸이면은 그래도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뭐 봉급을 받아도 조금이라도 더 받겠죠. 그래서 이제 그 대졸 백인 여성 부유한 뭐 부유하기까지는 좀 뭐 아니고 좀 여유 있는 그런 여성 유권자의 비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게 죄송합니다. 백인 그리고 똑똑하고 대졸이고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투표한 사람의 17%. 예, 중요한 건 17%. 자, 그런데 고졸 이하 백인 남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18%와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 중에 58%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졸 백인 여성들이 트럼프에게 투표한 사람은 17%. 그런데 대졸 백인 여성들이 카멀라 해리스에게 투표한 사람은 58%.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아우 얄미운 거죠. 야, 니들 다 보니까 대학 나왔고 백인이고 여성이면은 다 민주당한테 투표하네. 나한테 꼴랑 투표한 사람들 뭐 17%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죠. 자, 반면에 당시 이제 지난 2024년 대선 때 고졸 이하 백인 여성들, 그러니까 대졸이 아니고 고졸 이하 백인 여성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게 무려 63%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대졸 이상보다는 고졸 이하 백인 여성들은 이쁜 거예요. 나한테 표 막 주니까. 그러니까 대졸 이상 백인 여성들에게 어떤 혐오성 그런 인식이 퍼져도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그거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언제나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당시 학력에 따라서 지지 후보가 확연히 갈라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요 얘기를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정말 조금 여유 있는 백인 진보적인 여성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대적일까? 궁금증, 그게 이제 통계로 맞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내용을 드린 것입니다. 17%밖에 투표를 안 하는 거죠, 트럼프에게. 자, 그런데 현재 이런 와중에 아예 전체 여성에 대한 혐오 분위기까지 슬금슬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백인 여성들을 혐오하는 건 그건 괜찮은데 다른 건 안 돼.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이런 어떤 혐오 인식이 이 백인 여성을 시작으로 해서 그러니까 진보적인 백인 여성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씩 확산되고 확대되고 있다는 그게 우려된다, 걱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미네아폴리스에서 연일 벌어지는 그 시위 현장에는 많은 백인 남성들도 참석했습니다. 무슨 시위? 그 아이스 이민 단속에 반대한다는 아이스 아웃, 뭐 나가라, 뭐 shame, shame,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민 단속에 강하게 막 항의하는 시위대에 백인 남성들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 참여해서 막 항의 시위 시끄럽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백인 남성들에 대해서 무슨 어플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딱 무슨 용어를 만들어서 그들을 특별히 혐오하는 그런 용어나 그런 인식이 확산되는 건 없습니다. 똑같이
똑같이 시위를 했고 똑같은 구호를 외쳤는데 진보적인 백인 여성들에 대한 그런 별칭 같은 것만 만들어지고 그들에 대한 시위만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똑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도 백인 남성들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별 얘기가 없고 백인 여성들은 비아냥과 공격의 목표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What's next? 다음이 뭐냐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백인 여성들에 대한 진보적인 백인 여성들에 대한 그런 혐오 인식뿐만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거기서 전체 여성들에 대한 비난으로 그렇게 확산되지 않을까, 악화되지 않을까 그런 점들이 우려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사회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이건 어떤 뭐 특정 정치를 떠나서 사회적인 현상에 관련된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제가 그 UCLA나 이런데 사회학과 이런 그 교수님 친한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면 좀 깊이 있는 그런 얘기도 좀 듣게 되고 이제 그런데 그분들이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식 비공식 이거 뭐 공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만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결국 그렇게 되고 있는 게 뭐냐? 사회적인 이제 차별의 어떤 그런 순서인데요. 미국에서 차별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최상위에 백인 남성이 있고요. 그 밑에 백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흑인 남성이 있고 그 밑에 흑인 여성 그리고 그 밑에 소수의 남성과 제일 밑에 소수의 여성이 있습니다. 예. 그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UCLA 사회학과 그 교수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백인 진보 뭐 여유 있는 여성들에 대한 혐오에서 시작해서 일반적인 여성으로 확산되고 그러다가 일반적인 여성 플러스 뭐 소수의 여성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저욱이 그런 부분이 이제 걱정이 돼서 지금 awful이라는 그런 별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건 뭐 제가 뭐 차별의 순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누가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만은 많은 사회학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불편한 진실인 것입니다. 아주 불편한, 매우 불편한 진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거를 타개해야만 하는 그런 불편한 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 우리가 일단은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금 가벼운 말씀을 드려볼게요.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갖고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전해드린 거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부터는 조금 가벼운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교도소에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면 조금씩 감형을 해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야, 뭐 이게 뭐 저기 어디 멀리 있는 희한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요 밑에 아랫동네 남쪽에 있는 브라질 얘기입니다. 자, 지난 2022년 대선 패배 후에 차기 정부를 전복하려는 그러니까 2022년 그 전에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제 떨어졌죠. 떨어졌으니까 그때 당선된 사람, 그 차기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한 죄로 체포돼서 현재 수감 중에 있는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독서 감형 프로그램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는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자, 브라질의 그 이 독서 감형 제도라는 것은요, 노동, 학습, 독서. 왜 노동을 하고 교도소에 있으면서 일하고 그러면 거기에만큼 또 좀 감형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한 것처럼 똑같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면 똑같이 감형을 해주는 것입니다. 브라질 연방 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에서 독서를 통한 감형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허가를 해 주었다, 승인을 해 주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형을 해 주느냐? 네, 책 한 권당 4일을 깎아주는데요. 책 읽고 그냥 나 책 읽었어요. 아니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어떻게 검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읽고 반드시 독후감을 써내야 됩니다. 야, 이거 독후감 얘기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했나? 네, 고등학교 때부터는 뭐 독후감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뭐 입시 공부하느냐가 고등학교 때는 독후감 안 썼던 것 같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쓴 것 같죠?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독후감이라는 말만 들어도 옛날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네, 여하튼 한 권 읽고 읽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독후감을 써내면 교도소 측에서 독후감을 쫙 보고 읽은 것 같네. 그럼 오케이 꽝 4일을 깎아줍니다. 4일. 그러면
내가 매일 한 권 읽고 그건 안 되고요. 이제 나라에서 정해준 게 있는데 1년에 책 12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권 읽고 감형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권, 한 권에 4일이니까 1년에 48일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고 그런데 이 뭐 48일이 기냐 짧으냐 그걸 떠나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왕 이런 프로그램 할 것 같으면 감형 그 날짜를 좀 더해줘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회에 나가서 건전하게 살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고 감형을 받지. 안 그러면 난 책 머리 아파. 나는 그냥 나가서 그냥 일하고 감형 받을래. 뭐 이러는 사람이 많을 텐데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기도 좋고 또 사회에 나가서 정말 다음에는 인생을 진지하게 살 확률이 아무래도 높잖아요. 책을 읽는다는 것. 그런 사람은 4일이 조금 약하다. 한 열흘 정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브라질의 현 제도는 그렇고요. 자, 그렇다고 또 뭐 아무 책이나 읽고 형량을 깎아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책을 골라서 하는 건 아니고요. 형량 감면 프로그램에 그 해당되는 책이 있습니다. 브라질 연방교육청의 그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그 목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책 해당되는 책이 여러분도 이제 이 책 제목 들으시면 옛날 생각 나실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네, 이거 해당됩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이거는 책 안 읽고도 읽었다 그러고 독후가 그냥 써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여하튼 전쟁과 평화,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같은 그런 고전 이거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브라질의 대표적인 문학 서적들 한 100여 권이 쫙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독특한 브라질의 그 프로그램은 2018년 독서가 자유를 준다. 라는 그런 슬로건이 브라질에서 캠페인으로 나왔어요. 독서가 나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캠페인이에요. 멋지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돼서 처음에는 좀 지지부진했는데 2021년에 브라질의 대통령과 브라질의 그때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이 2021년부터 이걸 크게 캠페인을 벌이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재밌는 건 그때 2021년에 이거를 크게 캠페인을 벌였던 대통령이 누구냐? 네, 지금 교도소에 수감돼서 이 프로그램을 따라가고 있는 보우소나로 전 대통령이 그때 자기가 대통령할 때 이거를 크게 홍보를 해서 퍼뜨렸어요. 지금 본인이 그 덕을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후회하지 않을까요? 야, 이거 내가 대통령 할 때 이거 한 권에 4일 말고 한 권에 그냥 한 30일씩 깎아주는 걸로 내가 그냥 할 걸. 그러고 지금 혹시 후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뭐 아이러니나 뭐 아니러니까 지금 본인이 그 혜택을 조금 4일이나마 보고 있습니다. 자, 한편 보우소나로 전 대통령 기억하시죠?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에 그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군사 쿠데타를 모의했다라는 혐의, 그리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막 선동해서 선거 불복 폭동을 일으켰고 또 룰라 대통령 어떤 제거 계획에 관여했다라는 등등의 죄로 징역 27년 3개월, 무려 27년 3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으며 독서 감형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중간 선거 출마자에게 거액의 자금을 기부하면서 정치적인 존재감을 다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4년 대선 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막 기부금도 많이 하고 또 마가 지지층 중에서 뭐 하루에 한 사람씩 꼽아서 매일 100만 불씩 주겠다고 어쩌고 하면서 엄청나게 존재감을 뿜뿜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들어갔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막 다투고 나왔다가 지금 또 다시 또 들어가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슬그머니 정치계에 이제 발을 들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켄터키주 연방상원의원에 출마한 공화당의 경선 출마자, 그러니까 공화당 내 경선을 먼저 해야 돼요. 네이트 모리스라는 공화당 내 후보에게 지난주에 $10,000,000를 기부했습니다. $10,000,000. $100,000,000가 아니고 $10,000,000. 네. 이는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연방상원에 출마하는 후보에게 건넨 단일 기부액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또 공화당 관계자들에게 앞으로 중간선거 자금을 추가로 더 기부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는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중간선거에서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하려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다시
정치계에 끼웃끼웃하려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또 이제 이걸 또 좀 자세하게 풀면 이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영향력을 또 한 번 발휘하려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를 2024년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저렇게 쓴 돈을 다 합치면 수억 달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일론 머스크도 굳이 부인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수억 달러를 좋게 썼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수천억 달러가 있으니 뭐 수천억 달러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 재산은 지금 조 단위까지 가고 있습니다. 1조 달러 정도로 보는 게 어쩌면 맞을 겁니다. 1조 달러. 네. 그러니 뭐 몇 억 달러는 표시도 안 나죠. 네. 자, 여하튼 일론 머스크가 다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고개를 들고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정치권에 돈으로 이제 좌지우지하려는 본인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다시 발휘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리스 후보라고 말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10,000,000 주겠다고 한. 나이는 45살이고요. 무슨 사업을, 이 사람도 뭐 부자인데, 사업가인데, 폐기물 업체, 루비콘이라는 폐기물 업체를 설립해서 대기업으로 키워내서 본인도 억만장자 반열에 들어간 큰 성공을 거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모리스는 현재 켄터키 주 상원 경선에 나가겠다고 출마 선언을 했고 일론 머스크로부터 $10,000,000 기부금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현재 시점에서 현재 여론조사 결과 그는 켄터키주 상원 경선에 나온 후보들 가운데서는 가장 약체인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세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10,000,000가 과연 가장 약체인 후보를 살려내는 기적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저는 요것도 관전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켄터키 주 상원에 출마한 모리스라는 후보입니다. 자, 오늘은 건강 관련 소식을 맨 먼저 전해드렸죠. 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에 끝소식으로 전해드린 건강 관련 소식은 없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건강 관련 소식 분명히 잘 기억하시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약하지 않은 조금 더 그보다 높은 중강도 정도의 운동. 그렇다면 뭐냐? 내 기준으로 조금 빠른 걷기, 그리고 뭐 계단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그리고 뭐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느린 걸음으로도 조금 가벼운 조깅하기, 아니면 실내에서 자전거를 조금 땀이 날 정도로 타기. 요 정도가 중강도 운동입니다. 네. 최소한 못해도 5분 정도로 할 수 있잖아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하루에 못해도 무조건 5분 이상은 무조건 하는 그런 건강한 하루 오늘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